네, 자 이제 독해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하나하나 해설하는 건 각 회차별의 해설 강의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경향 파악이니까 제가 발문 유형별로 묶었잖아요. 이런 문제 유형은 어떻게 풀었어야 했다. 그러면 이제 훈련하실 때 이렇게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60문제 중에 비문학은 몇 문제? 12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법 작문은 뺀 상태예요. 자, 그러면 비문학, 순수 비문학만 보면, 자, 먼저, 자, 지방직 9급의 13번 문제 보니까 발문 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요? 다음 글의 제목. 그럼 여러분 이건 요약하라는 거예요. 중심화제, 제목, 주제, 논지. 이렇게 가면 요약하라. 그러면 시험 시간에 지문에 빠르게 펜터치를 남겨서 요약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평소에 내가 진짜 예전에도 수능 쪽에서도 혐오했던 학습법이 뭐냐면, 얘가 논술 시험을 볼 게 아니거든? 근데 논술 시험 볼 애가 아닌데 기출 지문을 문단별로 요약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사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전 그런 거 안 시켰어요. 왜? 논술하는 애만 해야 돼. 자기가 문장으로 표현을 해봐야지. 근데 이과야. 자, 그러면 국어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돼. 뭐 예를 들어. 그러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문단별로 문장형으로 서술을 시키고 있냐고. 되게 오래 걸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문 위에 흔적을 남겨서, 그렇죠. 그래서 그 흔적으로 펜터치로 요약을 해야 돼요. 눈으로 읽으면서 거의 동일한 속도로. 근데 그럴 때 보세요. 읽자마자 얘가 중요한지 알 수가 있나? 자, 눈이 여길 가고 있어. 개몽주의. 중요한 느낌적인 느낌. 와요? 몰라. 그러니까 펜터치는 원래 눈이랑 엇박이야. 눈이 먼저 가요. 어디까지? 한 2문장 정도. 그러면 첫 문장과 2문장을 읽어서 이렇게 묶여있는 문장을 보고, 그래야 여기서 키가 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2문장쯤 읽고 펜터치, 그 다음 문장 하나 보태고 펜터치, 또 보태고 펜터치, 이렇게 엇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2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했었다. 여러분, 여기 안 쳤어도 돼,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부분에는 지금 연두색을 쳐놓고 밑에 노란색을 쳐놨죠. 노란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쟤는 껍데기야, 사실. 계몽 사상가들이 모순된 2개의 견해를 내놓은 게 노란색이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연두색은 안 쳤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읽고 여기서는 제대로 보여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모순된 2개? 하고 뒤를 읽고 쳐야지? 하고 오히려 펜터치 보류하고 뒤로 갔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뒤에 갔을 때 역사의 법칙을 이렇게 여겼다. 치고 다른 한편 뾰족 괄호.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그 다음에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럼 진보만 딱 한 다음에, 그리고 더합니다. 여기서 해결 안 쳐도 돼요. 그냥 구획만 했을 뿐이야. 이건 일종의 이정표죠. 내용물로 중요해서 연두색을 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연두색은 이정표예요. 그래서 얘 넘어가고, 누군가는 역사는 진보하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B급 얘는 진보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럼 둘이 의견이 다르긴 했죠. 하지만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보, 진화요. 그 다음,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적인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진화, 진보에 대해서 다윈이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둘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그 둘을 잘못 잡으면 이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할 때 생각보다 지시어가 매우 중요해요. 이그저. 이그저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스쳐 지나가놓고 되찾질 않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요약을 못해요. 예를 들어 큰 동그라미를 요약하면 작은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지. 근데 큰 동그라미를 작은 세모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지시어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러면 초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줄어들었다고 다 요약한 게 아니에요. 다른 모양을 만들었으면 끝장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연두색은 굳이 필요 없는 구획이고요. 노란색을 살려서 봤을 때 키워드는 뭐다? 진보와 진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오늘날 그 둘, 무엇과 무엇, 진화와 진보가 분명히 구별된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진보, 진화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해였을 수 있다, 혹은 오해를 증폭시켰다. 하지만 오늘은 누구든 그 둘이 다른 걸 안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답안이 몇 번입니까? 네,
1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키는 지시어였어요. 지시어. 그럼 여러분들 평소에 요약할 때 지시어 신경 쓰는가? 이그저를 스쳐 지나간 한 글자다. 그죠? 한 글자죠. 신경도 안 쓴단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뭐에 신경 쓰게요? 외국인이다. 해겔. 뭐 이러면서 자 중요하냐고. 사람 이름이 중요하냐고. 하나다. 이게 무슨 세계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면도나 사람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그들이 왜 등장하는가가 중요하죠. 왜?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그들이 가지고 노는 공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자, 16번. 다음 글의 글쓰기 전략. 자, 요거는 아까 전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였다면 얘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구조예요. 구조. 자, 그래서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 찾기네. 부정발문이에요. 부정발문이면 여기 선지 4개 중에 몇 개는 그래서 써먹었다는 얘기죠. 3개는 써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유리할까요? 선지를 먼저 읽는 게 유리할까요? 선지 먼저죠. 왜? 3개는 나올 거거든. 그러면 얘네를 집어서 들고 가서 나올 때마다 삭삭삭삭 지워주면 되거든요. 읽으면서 소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안 지워진 게 답이고. 그렇게 해야지 지문을 읽어. 기억해. 그 다음에 선지 봐.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찾아볼까? 시간이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문을 2번, 3번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읽으면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펜터치 해둔 거 보세요. 실제 시험 풀 때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데 밑줄, 빗금 이런 걸 해놔야 돼. 자, 여기 빗금 왜 있을까요? OX 포인트가 여기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OX 포인트가 2개다 할 때는 빗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한 부분이 앞부분이면 호기심 유발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라고 치고 이 내용은 있다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일반적인 두뇌일 때는요. 이 문장 4개의 OX 포인트가 다 기억나진 않아요. 선지마다 너무 많은 걸 잡으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키워드를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따가 그게 나왔을 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고전 음악의 특징. 그리고 3번 고전 음악의 음악가의 예시. 4번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 그러면 우리가 얘만 봐도 글의 프레임이 보여요. 이렇게 선지를 먼저 봤을 때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전체적 속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의 전면을 살짝 손 위에 올려놨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 글 읽기도 전에 우리는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 걸 이미 알아요. 뭐? 그쵸. 그럼 오히려 이렇게 동그라미 쳐두고 특징, 음악가 예시, 그리고 의 이런 식으로 딱 잡아서 지문 보면 딱딱 지워나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지문 볼게요. 제가 쳐놨어요.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나오는 순간 그냥 지워. 몇 번? 문제 풀면서 바로바로 지우세요. 이거를 이러면 안 돼 또. 여기 있네 하고 이따 지워야지. 시험 때 메타적인 기억을 자꾸 하면 안 돼요. 나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 읽어나갈 건데 일단 너 거기 있어봐. 이거 있죠. 내가 확인한 거. 야, 너 이따가 처리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 대기 타. 안 돼, 그게. 시험 때 긴장하면은요. 사람이 긴장하면 떨어지는 지적 능력이 연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암기력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하면 평소에 외울 수 있는 양만큼 못 외웁니다. 근데 독해는요.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단기 텍스트 암기력이고 하나는 처리력이에요. 처리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3문장을 읽었다면 시험 때는 2문장밖에 안 들어와. 그래서 글이 안 읽혀요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평소에 읽는 사이즈보다 훨씬 적게밖에 못 먹어요. 갑자기 위장이 작아진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얘 보자마자 그냥 소거해. 그러면 선생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어요. 적응하세요. 적응하세요. 정신없어도 돼요. 정신없는 것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기억하려고 하다가 틀릴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나가요, 이제. 그러다가 2번째 문단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음악 요사, 이들이 고전파 음악의 예시 음악가들이죠. 그러면 그때 선지로 가서 뒷절 확인해. 형식과 내용이 분리해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 예시가 있다. 여기서 예시만 나오면 되나를 봐요. 그러면 예시만 나오면 되죠. 그죠? 그러면 3번 지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고전파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 그러면 이게 고전 음악의 한 일이죠. 의의라는 말 제가 강조 많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독해 알고리즘, 우월한 독해에서 제가 의의가 뭐라고 했죠? 의미 플러스 가치, 역할, 기능.
제가 의라는 어휘 때문에 틀릴 날이 언젠가 온다 그랬지. 그쵸? 당연히 할 것 같은 단어인데 생각보다 몰라. 의미만 있으면 안 되고 기능, 가치, 역할. 그래서 나쁜 말에는 의가 잘 안 붙는다 그랬죠. 살인의 의. 이런 말 잘 안 쓴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워지고 답은 몇 번 남는 거예요? 2번. 안 났으니까. 자, 그 다음 20번. 자, 20번은 독해 알고리즘으로 치면 독해 알고리즘의 제3자 효과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공시는 이렇게 길게까지 문제를 안 냈지만 문단별로 하나하나 선지를 줘서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곧 나올 거다. 그러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문제 풀라고 했었죠? 독해 알고리즘 앞부분에 3패턴일걸? 거기서 제3자 효과를 가나 다라 각각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 그럴 때 한꺼번에 글 읽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가 읽고 1번 보고 나 읽고 2번 보고 다 읽고 3번 보라 그랬죠. 그게 왜 나빠? 그죠? 그러면 꼭 그런 얘기. 선생님 그러면 글의 흐름이 깨져. 글의 흐름이 왜 필요해요? 선지가 각각인데 왜 흐름이 왜 필요합니까? 한꺼번에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거 다 편견이에요. 글 한 방에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객관식에 맞는 방법론을 구축하시면 되는 거지 교양 읽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럴 때는 1번 보고 자, 그리고 적절한 거 고르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게요? 그럼 하나 빼고 다 맞는 말일 거야. 그럼 선지 먼저 봐. 1번 선지 보고 가 읽고 2번 선지 보고 나 읽고 3번 선지 보고 다 읽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딱딱 해설지는 제가 써놨으니까 여기 인과 분석이니까 인과 확인하고 촥촥 화살표죠? 그 다음에 다를 갔어요. 다에 보면 DDT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생각보다 이 문제를 많이 틀린 친구들은 왜 그랬냐면 악영향이 아니라고 생각했대. 이거를.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은 이게 악영향이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러면 맞았어야 되거든? 근데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야. 이거 악영향이라고 봐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사실 뒷선지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얘로 쉽게 지워지거든? 얘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이게 오래 남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가? 이렇게 고민을 오래 할 게 아니라 이거 악영향이라 그냥 남는다는 사실 자체가 나쁠까? 남아서 무슨 짓을 해야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러면 거기서 생각을 보류하고 뒷절 보면 되잖아. 근데 뒷절이 완전 맛이 갔죠? 그러면 여기서 답하고 끝내면 되는 거였잖아. 왜냐하면 그것의 사용금지를 주장한 적은 없거든. 글쓴이가 언제 주장을 했어요? 금지되었다고 사실을 전달했지.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도 했죠? 글쓴이가 전달하는 거랑 주장하는 거 구별하라고. 설명문이랑 논설문의 차이는 구별하라. 누군가가 금지했다는 말이 글쓴이가 금지하자고 하는 건 아니다. 금지가 됐다는 팩트를 전달하는 거지 금지하자라고 글쓴이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땡 하면은 되게 명백해. 그냥 주장하에 따라 땡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앞을. 근데 대부분 시간지체 사유가 선생님 이게 남는 것 자체가 나쁠까요? 나쁜 악영향은 여기 있지 않아요? 뭐든 뒤에가 틀렸잖아. 그거 왜 고민 오래 하냐고. 그쵸? 애매한 걸로 답안을 애초 만들지 않아요. 출제지는 신뢰하세요. 그쵸? 앞이 애매하면 빨리 뒤를 봐. 뒤가 더 맛이 갔겠지. 그쵸?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3번에서 망설인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럼 얘 찝찝하면 얘가 찝찝하든 찝찝하면은 얘가 답안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얘를 보류하고 4번을 보다가 4번에 정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4번을 정답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사유 또 보세요. 경각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요걸 조건으로 생각한 건 아주 예민하고 좋아. 아주 예민하고 좋은데 암시적이면 직접적으로 나오면 안 되죠. 암시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라가 직접적으로 느껴졌대. 틀린 사람들은. 이거 DDT 문제 맞힌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자, 라가 이 부분이 암시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느껴졌대.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직접적인가요? 그래서인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는 경각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그렇죠?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무서워하는 것이다. 를 역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암시적인 게 맞죠. 경각심은 두려움이니까 일종의.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건 경각심이 아니라 악영향이잖아요. 악영향은 직접적으로 나왔고요. 경각심은 암시적으로 연구가 활발해진다는 것을 통해서 무서워하고 있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다음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 자, 이때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요거. 자, 요거는요. 적절한 것 찾기죠. 긍정 발문이네? 그럼 이거는 선지 먼저, 지문 먼저? 지문 먼저 짧죠. 지문은 짧잖아. 이걸 선지 왜 먼저 읽고? 이럴 때는 지문 먼저. 그 지문 읽으면서 글쓰기 전략에서 주력해서 쓰인 걸 찾아야죠. 그러면 꼭 이런 문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얘도 되지만 얘도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얘도 돼 보이고 얘도 돼 보이면 뭐가 더 주제에 직결되는가? 아니면 뭐가 더 넓게 쓰였는가?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예시가 있어. 한 문단이. 근데 그 예시 내부에 대조가 있는 거야. 그럼 누가 이겨? 당연히 예시가 이기지. 근데 대조가 있어. 근데 대조에 A와 B를 대조했는데 B 밑에 예시가 있는 거야. 그럼 누가 이겨? 대조가 먼저 했잖아요. 대조가 크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예시가 있죠. 그러면 둘 다 되지 않아요라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글쓰기 전략에 둘 다 된다라고 할 때는 1문단에 하나 나오고 2문단에 하나 나올 때 그럴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오죠. 그건 문항 오류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얘도 돼 보이고 쟤도 돼 보이고 그럴 때는 우열 경쟁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자, 이때 여기서 제가 둥근 괄호를 쳐뒀죠. 자, 이게 자 여기 통계 수치를 활용해서 논거 타당성을 높인다. 요 정답이죠. 그리고 여기 1번, 2번, 3번에서 어떤 파트가 정확히 아닌지를 제가 체크해 놨습니다. 해설지 읽어주세요, 이건. 자, 그 다음 8번 배치 문제입니다. 초시생들은 이런 것도 나와? 싶은 게 바로 배치나 배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해 배열 문제가 없죠. 그쵸? 근데 지금까지는 공무원 시험에서 배열 문제가 하나씩은, 이게 20문제 중에 하나씩 배열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배치 배열이 동시에 나온 경우 거의 없긴 해요. 근데 배치나 배열을 꼭 내려고 들었는데, 이건 올해 배열이 빠졌다고 해서 배열이 앞으로도 안 나온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열은 굉장히 좋은 유형이에요. 문단별 배열이든 문장별 배열이든 굉장히 유형이 좋은 유형이고 논리력을 테스트하기 좋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 나왔다고 내년에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유형은. 예. 왜냐하면 한 문제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올해 안 나온 이유는 뭘 많이 냈어, 상대적으로? 배열을 안 낸 대신에 전개 방식을 많이 냈잖아. 금방 우리가 본 거. 긍정 발문, 부정 발문으로 이 글이 어떻게 쓰였니를 많이 냈어요. 이거는 난도보다 지문을 길게 내려고 했던 게 먼저였던 거예요, 올해는. 이게 독해에 중점을 두고 지금 공식 국어가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국가직 때도 국가직 해설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국가직에서 독해가 15문제 나왔단 말이야. 그쵸? 저도 12문제 내지 3문제라고 생각해서 15가지 갈 줄 몰랐어요. 근데 15문제 가면서 그 대신 문제를 쉽게 냈죠. 이거 뭐라 그랬죠? 마음의 준비를 해 라는 거라고 봤어요, 저는. 근데 15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번에 15개 내가지고 좀 욕을 많이 먹었고, 그럴 거면 나머지 파트를 빼지 그러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고, 그러면 수험생들 입장에서 그럼 독해만 잘하면 그만이냐 라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한 12셋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직이어도. 근데 병합형 문제를 많이 낼 거라고 했죠. 어휘나 한자나 이런 거 막 묶어가지고. 자, 근데 난도는 확실히 어려워질 거예요. 난도를 어렵게 하는 방식에 2가지가 있어요. 지문을 길게 하는 거랑 지문 수준이나 정오답 선지의 레벨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난 문제 공장하던 사람이니까 알지. 그래서 초벌 출제진들이 이렇게 문제를 했을 때 문제가 너무 쉬워. 그러면 지문 레벨 올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문제 정답이랑 오답은 건드리기 어려우니까 지문 레벨을 올려 라고 하면 수정팀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문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지문 레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어휘를 한자로 교체하죠. 맞죠? 글을 형성하는 단어들에 풀어 쓰여 있는 부분을 함축적으로 바꾸겠죠. 그러면 레벨이 올라가요. 지문 레벨이. 추상어를 많이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지문은 좋아. 이 정도 난도면. 근데 정답이 너무 뻔하잖아. 매력적인 오답을 선지의 레벨을 올려. 그럼 매력적 오답이 정답 근사치로 막 가는 거야.
그리고 걔를 정답 위로 배치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혹은 이거는 B급 출제진들이 하는 일인데 A급 출제진들은 안 하는 일인데 정답을 띨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정답 은폐수를 쓰는 거지. 그러면 정답도 명쾌하지도 않은데 그냥 차선의 선택을 시키는 거야. 공시엔 그런 것도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가 좋지는 않지만 뭐 답은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있죠. 예, 그런 게 정답 은폐를 쓰다가 정답 함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의 독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문 길이를 더 늘리긴 어려워요. 한정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지문이 더 길어지면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3년 전만 해도 제 독해 알고리즘이 어렵다고 욕을 대책에 먹었었어요. 뭐 이게 수능이냐, 뭐 이게 피셋이냐 그러면서 공시에 왜 독해 알고리즘 C기나 필요하냐, 제가 낸 교재가 어렵다면서. 근데 요즘 엄청 팔려. 미쳤어. 굉장히 팔려. 자, 어쨌든 그게 뭐냐면 작년에 국가직 나왔을 때 다들 뭐라 그랬어요? 올해만 이변일 것이다. 이렇게 독해가 어려운 건 뭐 일종의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들도 있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될 거라 그랬죠. 내년에도 더 쉬워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작년 국가직과 올해 국가직을 비교를 해보면 작년보다 어찌 보면 문제 레벨은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 양이 많아졌잖아. 그리고 지문 길이도 길어졌어. 맥스예요, 이제. 이제 맥스야. 이거보다 지문이 길어지면 20분 내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출제진도 알아, 사실. 그러면 독해 문항수가 많으면 지문량이 생기니까 텍스트량에 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은? 텍스트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난도가 올라가죠. 근데 너무 쓸데없이 겁나 긴 문제들이 생성하고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문제가 어려워야지 지문이 길어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서 엿을 먹이는 게 잘 낸 문제예요? 그거 아니지.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내년에? 그렇게 못 내. 근데 막 한 바닥씩 되는 독해 훈련을 하는 게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건 잘못 내는 거예요. 트렌드를 잘못 읽는 거야. 내가 이거 모두 까기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3년 내내 모두 까기 해왔어. 그리고 제 3년 전 영상 보세요. 제가 올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작년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한 게 그대로 아니었나. 근데 그럼 모두 까는 거야. 자, 필요 이상 긴 지문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그래도 선생님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아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훈련은. 이유, 이렇게 시간 내에 막 카운트 다운하면서 필요 이상의 긴 지문을 풀면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대강 읽게 돼요. 정독을 못하고 속독만 추구하게 된다고. 그러면 오답률이 올라가. 오히려. 그러면 지문 수준이 좀 높아지거나 정오답 레벨이 올라가면 진짜 다 쓰러질 거야. 그럼 난리 난다고. 그냥 지문 양이 길고 문제가 굳이 어렵지 않은데 속도 때문에 막 이런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렵고 타이트한 문제를 못 풀어요. 지문이 짧아도 문제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강사들도 어려운 문제 내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문 이빠이 주는 거야. 막 이러네요. 내가 뭐라 그랬니? 자, 어쨌든 지문을 그냥 무조건 줄게 주는 거야. 그리고 어때? 시간 내 풀기 어렵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어려워진 거야? 그거 어려워진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섣불리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금방? 되게 핥아 읽기를 배우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게 돼. 그러면 내용 파악이나 조사나 어미 같은 거 제대로 못 읽고 맨날 선제에서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게 고질병이 되죠, 고질병. 그러니까 이상한 걸 훈련하지 마세요. 이상한 걸 훈련하지 마시고, 수능 쪽 문제 푸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시간을 재지 마. 긴 지문 훈련하실 거면 시간 카운트다운 하지 마세요. 절대 틀리지 않게 문제를 푸는 법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훈련은 목으로 하는 거지 독해 문자만 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아침마다 뭐 독해를 3지문씩 뭐 몇 분 안에 풀기 훈련을 하고 있대. 부질없다. 의미 없고 아주 잘못된 훈련이야. 예. 그런 걸로는 절대로 시간 내 20분 내 20문제를 이상을 풀어야 되는 이 시험에서 맞아서 합격점 이상을 해서 여러분 국어에서 3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독해에서 하나 이상 틀리면 떨어진다고 봐야 돼.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독해에서 하나 이상 절대 안 틀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긴 지문을 빠르게 푸는 훈련을 해서 뭐 무슨 추상적인 우리가 정확하게 멱살을 잡을 수도 없는 감을 늘린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난도에, 그러니까 내가 읽을 수 있는 지문의 레벨을 최대치로 올려놓고 정답과 오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을 아침마다 웨이트 하듯이 막 이렇게 뭔가 헬스 하듯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것도 방법이 있잖아요. 배치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배치 조각의 앞부분에 접속어나 지시어가 있다 없다를 보라. 그리고 이 배치 조각이 매우 짧을 때, 그럴 때는 먼저 읽으라. 자, 접속어 있을 때, 지시어 있을 때, 매우 짧을 때, 그땐 먼저 읽지만 접속 없음, 지시 없음, 한 문단임 할 때 먼저 읽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걸 읽고 기억한 채로 글을 더 읽을 수가 없어. 그러면 기억한 채로 글을 읽으려다가 어떻게 하게 돼요? 자꾸 쑤셔 넣게 되죠. 대입이에요. 수학할 때 선제 있는 거 대입 안 해봤어요? 그러면 오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한 문장이다. 요때는 뭐부터 보는 게 맞긴 해. 여기 이 지문부터 보는 게, 요 보기 조각부터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얘부터 보는 게 맞지만 얘가 한 문단이었다. 그럼 먼저 보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침 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 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그럼 여기서 이 문장을 다 기억하는 것보다 이 문장이 왜 나타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걸로 바뀌었다죠. 그럼 두 앞절과 뒷절이 나열이지.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기도가 뉴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얘를 보고 그냥 읽음이 아니라 산출을 해야지. 키워드를. 뭐랑 뭐가 나왔어야 돼요? 기도랑 뉴스요. 그러면 나라면 기도에서 뉴스로 화살표를 빡 꺼놓는다고. 기도에서 뉴스로 화살표를 그으세요. 기도에서 뉴스로 화살표를 그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읽는 거죠. 자, 여기서 종교가 뉴스를 대체할 때,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내가 본 건데? 그럼 여기서 얘기해보죠. 어느 게 더 일반화 진술이에요? 어느 게 더 압축적 진술? 얘죠. 이것의 근거죠. 그럼 뒤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를 뉴스가 대체한다. 그것의 근거일 거야. 그럼 어디다 놓을까? 갔을 때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 시간. 여기 뭐 있어요? 아침, 저녁. 그러면 여기다 하지 말고, 왜? 뒤일 수도 있어요. 얘보다 뒤다가 확정된 거지 여기다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럼 검사는 뭐지? 여기일 것 같다로 생각은 거기다 고정해 놓고 뒤를 봐야죠. 뒤를 봤더니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었을 때 같은 공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근데 여기 공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빗금 컸죠. 공손 얘기는 아니잖아. 그럼 뒤로 넘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끝. 이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 자, 17번.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성격을 적절히 추론하라. 가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가를 바탕으로 라고 했으니까 가 요약. 합리론 밑줄.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안정하다고 비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뾰족가루. 그 다음에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로 확실할 수는 없다고 결론 짓는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그건 이 문제 자체가 우수한 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문 자체가 더럽습니다. 어떤 면이 더러울까요? 사실 반대로가 아니에요. 반대로가 함정이야. 맞죠? 반대로가 아니라 이럴 때는 한편 이런 게 나왔어야 돼요. 왜냐면 둘이 반대로라고 할 때는 완전 반대여야 되죠. 근데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랑 얘가 얘기하는 게 완전 반대가 아닙니다. 둘 다 뭐는 공유해요? 어떤 생각은 공유해요? 확실할 수 없다. 이걸 공유하잖아. 불확실하다. 맞죠? 그러면 합리론자나 경험론자나 세상이 불안정하다라는 건 공유하는 생각이야. 공통 전제라고. 근데 합리론에서는 그러니까 플라톤 보세요. 감각을 믿지 마. 이거고 얘는 불안정한 거 맞는데 감각을 뺄 수 없어요. 사실 그러면 접속어를 반대로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출제자는 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죠. 어렵게 만드는 방식에서 글의 뭐라 그럴까? 글의 정갈함을 떨어뜨려가지고 혼란을 유발하는 건 옳지 못하거든.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반대가 아니라 교집합과 차집합의 생각이 있는 생각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를 읽었으면 뒤에서 안 틀려. 반대로라고 쓰여 있어도 반대로라고 우리를 속이려 들었군.
하지만 이러하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뒤에 선지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에 대해 경계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건 일종 이중부정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된다. 일상생활에서는 감각을 사용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이중부정문을 보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좀 쉽게 긍정문으로 전환해서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상에서는 좀 불안정한 감각을 써도 돼. 왜? 안 그러면 일상생활 할 수가 없어. 이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불가피해 라는 누구 쪽의 생각이에요? 경험론자. 불안정한 건 맞는데 뭐 어쩔 수 있어? 불안정해도 그걸 쓸 수밖에 없잖아. 불가피하니까 일상생활 하려면 써야 돼. 이쪽이죠. 자, 그 다음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의 비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은 경계심을 풀어도 돼요. 감각을 써도 되고, 뒤에 과학적 연구는 감각의 경계심을 가져라. 그러면 감각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하라요? 경계하라죠. 좀 엄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영역별로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감각을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받아들여. 이쪽과. 여기는 그래도 경계하자. 이쪽으로 나눈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펜터치를 하면 선제에서 속지 않아요. 자, 그래서 1번.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건 어느 쪽이에요? 일상생활과 마찬가지죠. 그럼 감각을 어느 정도 용서해야죠. 감각의 불완전함을 용서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때 경험론적 사고죠. 맞죠? 합리론적 사고가 경계에 믿지 마 이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왜 아니다? 해설지 참고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왜 틀렸어요? 펜터치에서 여기서 반대로 1차 속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비금 안 때리고 여기 이중부정 잘못 읽고 이런 여러 가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지문에 함정 요소가 3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자, 6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럴 때는 적절한 거 하나 고르기죠. 그러면 지문을 잘 읽고 주제 요약하듯이 요약을 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책은 벗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야? 비유죠. 네, 그래서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즐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암기는 진정한 독서가 되지 못합니다. 맞아요. 이건 진정한 독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저랑 진정한 독서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객관식에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먼저부터 단계별로 이거 하고 저거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 괄호를 왜 하는 거예요? 묶어두고 이따 필요하면 보면 되잖아. 이거 묶는 걸 묶어놓고 외울 필요는 없어. 일단 너 여기 있어봐. 괄호치고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신과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라. 나와 세상 묶어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이 바로 뭐냐면 여기 우리 시대의 문맥. 우리 시대의 문맥. 시대는 사람들이 살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묶고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나화해 이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요 부분이 근거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20번 다음 글쓴이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글을 먼저 읽는 거예요.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렸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요약을 못한 게 아니라 요약을 하면 그만큼 요약한 만큼 함정에 빠질 확률도 높아져요. 뭐 예를 들어 동영상 압축을 과하게 하면 깨지겠죠? 이미지가 그거랑 비슷한 건데 그러면 요약을 하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함정을 어떤 식으로 함정을 판다는 걸 알면 함정에 미리 주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함정 포인트를 찾아볼게요. 아까 전에 지문에서 함정 찾았듯이. 그럼 첫 번째 문단을 보세요. 효가 개인과 가족, 1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이다라고 했어요? 이라면이라고 했어요? 이라면 충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곧 2차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의 것이었다예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러면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문단은
정태적인 글이 아니라 동태적인 글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그럼 변화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수능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 글쓴이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오해라며. 그럼 지금 노랗게 친 이 부분을 자 이거 효를 수능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괄호 자 요거 오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틀렸다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뭐냐면 부정문을 만들어 놓는 거. 아까 이중부정 긍정문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해한다라고 하면 이게 틀린 말인데 우리 눈은 걔를 읽었지. 그럼 얘랑 유사한 말이 선제 있을 때 나 봤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거짓임을 확인하지 않아. 그리고 봤으니까 맞는 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괄호는 틀린 말이거든. 글쓴이 입장에선. 글쓴이가 오해라고 했으니까. 그죠? 요 부분. 그 다음 춘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 그럼 동일시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다르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을 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 군자는 근본이 힘쓴다.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의 근본이다. 그냥 효도와 우애에 밑줄어주세요. 효도와 우애를 칭송하는 말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글쓴이의 생각에 윗구절에 따르면이에요. 윗구절에 따르면 제가 색깔 안 먹였죠. 저는 글쓴이 생각에만 먹일 거야. 여러분 이거 발문 보세요. 발문이 뭐라 그랬어요? 글쓴이 입장이라고 했잖아. 왜 글에 나온 말이 다 글쓴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쓴이가 인용한 말일 수도 있고 예전엔 그랬었어요. 이런 건 글쓴이 입장이 아니에요. 그럼 글쓴이 입장에만 펜터치를 해야지. 그걸 거르지 않았잖아. 그게 잘못이지. 자, 그러면 다시. 그래서 여기서 안 쳤잖아. 실컷 있어도 안 쳐. 눈으로는 읽지만. 왜? 글쓴이 입장이 아니거든. 그럼 글쓴이 입장이 어디 나와요? 하지만 이 구절만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면 성급하다. 여기다 차라리 밑줄 그으세요. 전 안 걷지만, 전 기억했지만 여기다 걷는 게 맞지. 아, 그럼 효는 단순 복종이 아니구만. 이렇게. 자, 그 다음.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윤리 또는 종족윤리로서 사회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교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 그럼 맹목적 복종이 아니에요. 아니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잖아.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걸 이렇게 이상하게 읽는 사람들을 볼게요. 속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능력보다 속독하면. 경솔하게 카운트다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경솔하게 카운트다운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저는 날 추워지기 전에 시간 되지 말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문풀 시즌은 추워지면, 눈 내리면 하세요. 눈 내리면. 아, 심지어 모고 때부터 카운트다운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국어는.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재밌어서 그러지? 그거 일종의 재미잖아요. 일종의 게임이잖아. 약간 테트리스 하는 것 같은 거지. 수험 생활이 심심해서 그러지. 그죠? 카운트다운 하는 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직 덥잖아요? 저 옷 보세요. 자, 그렇죠? 덥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겨울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타이머는 왜 필요한 거예요? 카운트다운 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몇 시간 공부했나 재라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몇 시간을 공부했나를 재라고. 하루에 12시간을 찍는지 나를 감시하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 제가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져서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타이머를 안 쓰는 게 좋겠대. 그러면서 독해할 땐 타이머를 써 카운트다운으로. 정말 말 정말 안 들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기가 받고 싶은 종류의 스트레스만 받고 싶은 거죠. 공부를 많이 할 자신도 없고 생각도 없고 혹은 아니면 생각은 있으나 몸이 따르지 않는데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는 자기를 보호하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화내지 마 유진아. 그것으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하려 들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스릴을 즐기고 싶고 그죠? 그거 왜 하는 거야? 실력도 없는데 시간을 재면 실력이 올라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눈 내리기 전에는 카운트다운 하지 마세요. 제 말 꼭 기억하세요. 그냥 어떻게 읽게 되냐면 이렇게 읽게 돼요. 자, 자기 능력보다 빨리 읽는 사람이 글을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이렇게 읽어. 자, 이렇게 머릿속에 북마크를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효란, 가족윤리 또는 종족윤리로서 사회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 되었다. 그러면
가족윤리, 종족윤리 이렇게 잡아. 근데 이거를 뒤에 이렇게 보다 보면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 맹목적. 효, 가족윤리, 종족윤리, 맹목적인 것 이렇게 읽어요. 그럼 효는 맹목적 윤리다 이렇게 읽어. 선지 중에 그런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맹목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절대 복종이 불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여기에 자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그랬지 언제 절대 복종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했지 절대 복종하라고 한 적 없어요. 끊을 수 없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그보다는 덜 끈끈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읽어. 아,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절대 복종 안 할 수도 있고 효는 절대 복종이구나. 완전히 맛이 가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읽는 게 자기 능력 대비 속독하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안녕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3번 윗사람에 대해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인 윤리의 바탕이다. 절대 복종은 아니라고. 근데 이게 자기의 통념과 다른 말인 거야. 옛날 스타일은 절대 복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읽고 싶은 대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글 안에서 명사만 짜깁기를 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가와 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를 보고 선지 본 다음에 소거할 걸 뭐 소거하거나 아니면 확인할 거 확인하고 나를 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문이 짧을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문이 되게 길 때는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럴 때 있죠. 그러면 가 읽고 공통적이라며 근데 가에 해당되지 않아. 그럼 소거. 그 다음에 나 보고 확정.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얘는 길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지문 길일 때 한 번에 먹는 거야. 그리고 교집합을 찾고. 자, 그럼 여기서 자 부윤공의 부인 이 씨가 우연히 언문소설을 읽다가 혼났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전기수가 말합니다. 입으로 언문소설을 읽었는데 돈을 던져줌.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입으로 언문소설을 읽는 것이 천민들이 혹은 평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행위거나 그죠? 돈을 내면서. 예전엔 돈도 더럽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민들의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보면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 여러분 이거 창작이에요? 구현이에요? 구현이죠. 낭송 구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8번. 18번은 내용 일치. 앞에 있는 효나 아니면은 영화에 대한 뒤에 있는 요거. 그쵸? 포스트노 나오는 거. 요런 거는 추론이고 얘는 이 짜장면과 피자는 짜장면, 피자 이거는 단순 내용 일치예요. 그만큼 얘가 쉽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능력보다 속독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자 이거 긍정발문, 부정발문, 부정발문. 그러면 부정발문이면 선지 먼저 키워드 잡고 지문 들어가서 나왔을 때 확인하고 선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속어. 답은 몇 번? 네, 4번이죠? 이럴 때 쓸데없는 부사가 있을 때 조금 주의하라고 그랬죠? 여전히 사랑받는가?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자, 그 다음 요거 많이 틀렸죠? 근데 이거 틀린 친구들이 효도 주로 같이 틀려. 일반 추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 자기가 어디까지 왔나 봐야 돼. 자, 피자 자장면도 틀리고 효도 틀리고 포스티노도 틀리면 그러니까 시간을 재지 말라 그랬죠. 그냥 시간을 아예 지금은 포기하고 명사밖에 안 읽는 사람이야. 조사, 어미, 부정하는지 긍정하는지 이어진 문장 끊어 읽고 영어 독해하듯이 마디마디 읽어. 아시겠죠? 그 상황이고. 자, 자장면과 피자는 맞췄는데 효와 요거 포스티노만 틀렸다. 그럼 뭐에 약한 거냐면 문장 변형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장을 변형해도 다른 내용같이 인지가 되는 거죠. 혹은 아니면 긴장에 따라서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거나 그럼 자기 머리를 믿고 그냥 지문부터 들어가서 기억하려고 들고 읽었다고 믿고 기억한다 믿고 선지를 보고 다시 그 부분을 되돌아가지 않았거나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기억력 대비 꼼꼼한 펜터치나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선지를 미리 보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런 상태거나
근데 뭐 여기서 일반 추론에서 하나는 맞히고 하나는 틀렸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 효와 아까 전에 효 같은 경우는 효와 충 대비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세. 그래서 자신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팩트랑 다른 거야, 정답이. 효나 유교 절대 복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도덕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스키마와 배치되는 내용이 입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이 개쎄면 그래요. 자,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아까 효는 맞히고 얘를 틀렸다면 얘는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여기 유추에 약한 거예요. 유추. 여기 보면 문학의 미적 자질을 설명하기 위해 영화를 쓰고 있거든요. 영화가 도구입니다. 근데 영화 속의 인물이 문학을 한다라는 건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유추예요. 유추 포인트를 잘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추에 약하다는 걸 알면 돼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주로 뭐도 틀리냐면 내용 전개 방식에서 유추랑 예시랑 비교를 명확히 구분케 하는 문제에도 약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여기 문학의 미적 자질 잡고 시적 본질을 잡고 끊고 여기서 인물들이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알고 있다. 여기서 인물이 알고 있는 것과 그렇죠? 이 글의 글쓴이가 이 영화를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인물이 문학적으로 행위를 했어 일부러. 난 문학적인 여기 1포스트너 안에 있는 인물이 난 문학소년이라서 문학적 행동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 행동을 했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다음 그럼 여기서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영화로 문학을 설명하려 드는 거죠. 그래서 답안은 몇 번? 인물이 이걸 아는 게 아니라 글쓴이가 이 속의 인물들의 행동으로 문학을 설명함이에요. 자, 그 다음 19번. 19번은 그래도 추론 중에는 평이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걸 틀렸다면 얘가 19번인 게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다른 추론에 비해선 평이하거든요. 근데 다른 걸 맞추고 얘를 틀렸다면 이때 이 지방지 9급을 풀면서 19번 정도에서 지구력이 떨어진 거죠. 그런 친구들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제가 모의고사 시즌에 현장에 하루 모였을 때 모의고사 2개씩 스트레이트로 풀려요. 하나 풀고 해설하고 하나 풀어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2회차를 한꺼번에 풀게 한단 말이에요. 40분 동안. 그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실제 시험에서 20분 이상 글을 읽는 훈련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야 시험이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15분씩 독해를 한다는 걸 극혐합니다. 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단타 훈련을 해가지고는 그러면 뭐 15분 이상 읽을 때부터는 그냥 머리가 멍해지는 거야. 한 번 독해를 잡았으면 40분 이상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맨날 독해를 40분 이상 해요? 맨날 안 해도 돼요. 그거 맨날 독해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시장님 만든 프레임이야. 그래서 내가 매산비라는 책임을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는 맨날 하는 것 같은 꾸준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세 지문만 하면 된다는 약을 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 세 지문만 하면 된다고. 사람마다 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40분 이상 훈련하지 않을 거면 그날 40분 이상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날 아무것도 못 얻어요. 깨달음이 하나도 한 톨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유형별로 모아서 풀든 지문 유사성으로 풀든 그 날의 주제를 가지고 풀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번 보겠습니다. 격일로 해도 돼. 일주일에 이틀 해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요건 권장하겠습니다. 맨날 독해를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0분씩 하려고 하면 그러면 국어 독해를 안 하는 날 영어 독해를 해주세요. 텍스트 분석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의 뇌 영역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독해를 한 날은 영어 독해를 그 다음 날. 뭐 이런 식으로. 격일로 하면 국어, 영어의 독해 파트를 격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9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선지를 이렇게 펜터치 미리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끊을 거 끊어두고 주의할 바를 미리 체크를 해둬야 글을 읽을 때도 조심하죠. 그러면 근거 부분만 체크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안 읽는 게 아니야. 근거 부분에 펜터치를 남기면서 나머지 속독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4번 거 뭐 이거는 해설지 읽으시면 되니까 특별히 어렵진 않았거든요. 얘가. 자, 그래서 오히려 과학기술을 통해서 여기 보면 여기 뒷부분에 보면
자, 여기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면 오히려 농업의 잠재적 가치, 그렇죠?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을 거라는 맥락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자, 문학 문제. 자, 지금 독해보다, 이제 비문학 독해보다 많이 나온 것 같죠? 근데 화법 작문 합친다고 보면 비등하게 나온 건데, 올해 서울시가 혁혁히 문학 위주로 내서 느낌이, 체감이 문학이 훨씬 많이 나온 것 같은 거야. 그럼 내년에도 그럴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가직은 지금 기조대로, 문학하고 비문학 비율을 유사하게 가거나 오히려 비문학이 더 높아야 사실은 맞거든요. 맞다는 게 뭐냐면, 뽑고 싶어 하는 인재, 왜 독해를 강조하는 이유에는 사실 문학적 지식을 측정하는 건 별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직은 비문학 비율이 더 높을 거고, 화법작문 포함시켜서. 그 다음에 서울시는 여전히, 그쵸. 근데 인사혁신처로 이제 출제가 넘어가니까 톤을 맞출 수 있지. 그죠. 톤을 맞출 수 있죠. 시험지가 따로 나와도 출제하는 처가 같아지면 유사한 톤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내년에 열어봐야 알겠지만, 하지만 문학이 이번에 여러분들을 뭐 힘들게 했다고 해서 문학에 막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건 또 옳지 않아요. 그래서 다 해줘야 돼. 비문학, 문학을. 근데 문학은 비문학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미리 알아야 하는 게 있죠. 미리 숙제해야 되는 거. 어떤 거? 시험날 그 고전 작품 처음 보고 거기서 해석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이제 경쟁자들에 비해서 현저히 속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전은 지금 누가 써서 분량을 불리고 있나요? 아니죠. 교과서 필수 고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미리 현대풀이 정도는 하고, 그럼 달달 외워야 되냐? 달달 외우지 않아도 자꾸 보고 문풀 컬이 따라가다 보면 그 작품 또 나오고 해서 웬만한 거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리 알아야 되는 거, 특히 고전 파트. 그리고 사실 산문도 대표작의 줄거리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느 부분을 잘라내든 인물이나 그 갈등 관계를 알면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죠, 상황을. 맞죠? 자, 그리고 문항 대응 능력. 문항 대응 능력은 어느 부분에서 필요하냐면 작정하고 낯선 작품을 낼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데 9차 교과서, 8차 교과서, 7차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작품이 나오기도 했어요, 올해. 근데 그거는 출제자의 목표가 모르는 걸 뒤져서 찾아서 낸 거야. 왜냐면 그거는 한 번도 수험생에게 제공된 적이 없으면 EBS도 모두 다 통틀어서, 심지어 그에 대한 비평문이나 이런 것도 안정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낯선 작품을 주고 주제 도출이나 시어의 긍정 부정 정도는 구획할 수 있는가, 이걸 본 거라서. 그럼 낯선 작품 분석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교재에서는 독해 알고리즘이 있고 우월한 독해가 있어요. 둘이 목적이 달라요. 독해 알고리즘은 1패턴부터 16패턴까지는 비문학과 화법 작문이에요. 그리고 17패턴부터 20패턴이 문학인데 자꾸 이걸 물어봐요. 그럼 독해 알고리즘에도 문학 있는데 우월한 독해 문학을 봐야 됩니까? 목적이 달라요. 독해 알고리즘의 17패턴부터 20패턴은 낯선 작품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작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매뉴얼 분석을 할 것인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철저히 독해 알고리즘은 논리력 증진에 핵심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월한 독해는 파트 1은 기출만 가지고 유형만 보는 거예요, 비문학을. 거기 비문학이 있다고 독해 알고리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일단 문제량이 다르죠. 문제량이 달라요. 그래서 초시생이 처음에 시작할 때 기출을 가지고 발문 유형을 나눌 수 있게 카테고리 분석을 머릿속에 잡아주기 위해서 파트 1이 있는 거예요, 우월한 독해는. 그 다음에 우월한 독해 파트 2 같은 경우는 시대별로 문학의 대표 작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대표 문항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은 교과서 탐구 문제를 객관식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작품들은 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적중을 보여드리기 시작할 건데 놀라지 마. 내가 뭐 문풀에도 다 있는 건데 그냥 그런 것들 많이 안 하고 우월한 독해책 한 권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계속 보여줄까. 기본서 그 한 권만 잘 봤어도 올해 문학 작품은 거의 알 수 있었거든요. 작정하고 낸 이야기하는 쟁기꾼 빼고, 그쵸? 네, 그거 빼고야 작정하고 낯선 걸 내야지 한 거 빼고는. 근데 그거는 나 말고 그 어느 선생님의 기본서에도 없었을 거거든.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자, 누앙사는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고 우리 기본서에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앞부분을 보고 이거 소 빌리러 갔다가 소 못 빌리고 오는 부분이구나. 보자마자
아는 상황이었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에서 풍채적은 내 모습에 개가 짖더라.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소를 빌리러 갔는데 못 빌렸음. 그리고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개가 컹컹 꺼져. 이제 못 나나.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죠? 제가 이거 우월한 독해 할 때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개마저 날 우습게 보는군. 막 이렇게. 자, 여기서 얘가 답이었어요. 기억은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한다. 그 다음에 무정한 대승은 하고 여기 공시 기출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뭐가 붙었냐. 각주가 붙었어요. 근데 제가 문제 풀 때도 뭐라 그랬냐면 공시 기출은 이 각주를 잘 안 준다. 각주를 준다는 건 정답에 기여한다는 거고 혹은 정답 관련 단어이기 때문일 거다. 그래서 대승, 오디세, 새예요, 새. 무정한 새는 내 한을 뭐 한다고요? 돋운다. 날 더 슬프게 해. 그냥 말 알려줬잖아.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한다. 날 더 슬프게 해. 맞죠? 그러면 얘가 답이죠.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황진이의 시죠. 기출에도 역시나 나왔고 기본서에도 있고 사실 없는 책 없을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실어놨겠죠. 근데 저는 단어에서 허리를 냈다는 거. 자, 그래서 단어 줄긋기가 있었어 우리 교재에. 허리를 내가 허리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냈었거든요. 거기 어휘 테스트에서. 근데 여기서 동짓달하고 제가 허리를 냈었어요. 어휘 테스트로 그 책에. 그럼 동짓달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동짓달이 해가 제일 길 때다. 언제다? 겨울이다. 그럼 동짓달이 해가 기니까 그 밤이 해가 길대. 밤이 길죠? 해가 짧고. 그러면 밤이 기니까 그 밤을 잘라서 어디다 숨겨놨다 님이 오면 꺼낼까 해서 여러분 겨울 다음에 언제? 동지 다음. 뭐가 와요 계절상? 봄이 오죠? 여러분 춘풍과 추풍 중에 선택을 할 때 겨울 다음에 뭐예요? 봄이잖아요. 어떻게 시간을 빽할래? 그쵸? 어떻게 가을로 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몰라서 찍는다 하더라도 춘풍을 골랐어요. 맞아요. 겨울 다음에 봄이 올 거니까 그때 되면 님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려야지. 맞죠? 그리고 허리를 자르는 건 긴 시간에 허리 한 도막을 중간을 자른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제가 기본서에서 단어로 냈고. 자, 그 다음 제가 이번에 시즌 1, 2에 다 도산 12국이랑 고산 9국가랑 엄청 강조한 거 기억나시죠? 나올 것 같다 그랬지. EBS에도 나왔고 EBS 작년 올해 다 뭐냐 하면 언치, 선비들의 문학. 이게 작년하고 올해 EBS에서 고전시가에서 계속 중첩돼서 나오더라고. 저는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국어 문제를 풀고요. 근데 시험들이 복원해야 되는 건 제가 못 풀 때도 있어요. 아무거나 다 물어보지 말고. 그리고 수능, EBS, 평가원, 교육청, 그리고 뭐 국어능력 인증시험, KBS, 뭐 사관학교 문제들 다 풀어요. 그러면 트렌드가 보이죠. 그러면 딱 공시 기출만 보면 안 돼. 그랬을 때, 이게 그들끼리 2, 3년 안에 계속 돌리거든, 문제를, 지문이랑. 그러면 이때쯤에 나올 것 같아. 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에 이렇게 지금 선지 3개 나왔어요. 선지 3개를 제가 적정한 거죠. 하나 빼고, 얘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얘 하나 빼고는 다 냈는데, 이거를, 이순신의 시조를. 이거는 교과서에도 없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근데 요거 제가 안 냈다고 여러분들 모를 일이야. 칼 안 보임? 자, 그쵸? 무관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관의 시잖아요, 이렇게. 그 제가 김종서 시조를 했는데 이순신이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산 9국가. 그 다음에 여기에 도산 12국. 같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서울시죠. 그리고 또 나왔죠, 지방직에. 올해 미뤘잖아. 서울시 지방직에 다 나왔죠. 성현의 시. 자, 그 다음에 이거 강호사 시사는 뭐 당연히 모든 뭐 기본서에 있겠지만 그 다음에 10번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도산 12국.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냥 단순히 현대풀이 한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알아야 돼요? 개념어, 연세법. 그러면 연세법을 활용해서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답법과 대조법. 그럼 무슨 법 이런 거 명확히 알고 연습도 많이 해야 돼. 알면서 이론적으로 알면서 지문에서 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되게 질문 많이 받았던 게 제가 모의고사에 연세법이랑 연세적 나열을 냈었어요. 기억나세요? 연세법이랑 연세적 나열은 달라. 연세법은 A, B, B, C, C, D 이런 식으로 중첩 진수를 하면서 매기항을 두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연세적 나열은 나열이 2번 이상 일어나면 나열이 연세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모르면
우리가 개념어도 정리 다시 하고 그런 건 제가 무료 특강으로 공개했잖아요. 이유 있는 문학 개념어. 그거 한 다음에 문풀에서 계속 훈련해야지. 그래서 제 우월한 독해 보면 작품 하나에 문제 2개씩 들어가 있다고 했죠. 2개나 3개. 그때 하나는 문학 사적 문제, 그리고 하나는 내용하고 형식이에요. 형식 선택 계속 넣지. 훈련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이거. 자, 사시남정기. 제가 사시남정기에 대부분 어느 부분을 많이 봤죠? 사씨랑 교씨랑 빡 터지게 싸우는 부분을 알죠? 교씨가 사씨 모함하고 막 사씨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부분. 근데 그쪽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우월한 독해 할 때 어느 부분을 제시했었냐면 사씨랑 유할림이 결혼하기 전 거길 냈어요. 매파 보내기. 매파 보냈는데 사씨 처녀가 왜 그쪽에만 아버지만 높이고 우리 아버지는 높이지 않느냐라든가 내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하고 싶은 것이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처음에 사씨가 퇴짜를 놔요. 매파를.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생전하셨던 사씨의 아버지가 살아생전하셨던 지인을 보내서 결국 결혼에 성공하게 되죠. 그게 제 교재에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 바로 뒤. 시아버지가 이 집에 들어올 며느리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친정 어머니와 사씨의 내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똑같은 지문 부분이 나오지 않아도 줄거리를 알면 얼마나 유리한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속독이 되는 거죠. 사실 얘가 어려워. 근데 속도 차야 이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 차예요. 자, 그 다음 13번 서술자 개입. 제가 이거 서술자 개입도 연습을 많이 했는데 어디에 냈었냐면 제가 올해는 2월에 서울시 추가 채용했었어요. 그때 모의고사에 춘향전 가지고 똑같이 냈었어요. 모고시 이거 화제 모의고사에 냈어야 됐는데 화제 모의고사에도 서술자의 개입을 냈는데 다른 작품으로 냈죠. 근데 어차피 쉬웠죠. 그때 서술자의 논평 낼 때 서술자의 논평을 어감으로 파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뭐예요? 그러면 어찌 뭐뭐하지 아니하리요? 뭐 이렇게 어찌 뭐뭐하지 아니하리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봤던 서술자 개입의 선지를 외워서 그 틀과 유사 틀을 고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틀려. 그게 아니고 뭐냐면 서술자의 개입이나 논평은 3가지가 있어요. 인물에 대한 심리는 안 돼요. 심리는 그냥 전달이라서 개입이 아니에요. 인물에 대한 성격 평가,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평가, 주관적 평가. 마땅한 일이었다, 잘 되었다, 뭐 싫어, 그 어찌 하늘도 무심하지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사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건 외적 딴소리. 갑자기 그래서 서술하던 사람이 사건에서 벗어나와서 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 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이렇게 3가지가 논평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월한 독해 같은 거에서 문학작품 할 때 자주 잡아드려요. 이런 건 논평 중에서 인물 성격 평이죠. 요런 건 사건 평가죠. 논평에서. 그 다음에 이런 건 사건 외평이죠 하면서 계속 잡는 훈련을 건 하나 떼면서 반복을 해야 돼. 그래야 이런 문제가 진짜 아주 심심풀이 땅콩처럼 쉬워지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대사죠. 대사가 논평일 리가. 근데 이거 대사인 줄 몰랐다면 진짜 허겁지겁 읽은 거죠. 한양에 계신 의리낭군 1인칭. 그럼 누가 말하고 있어요? 춘향이가. 따옴표 없으면 대사 아닙니까? 따옴표 벗길 때도 얼마나 많은데. 그쵸? 따옴표가 있어야 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간접인용 어떻게 할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저는 이렇게 냈었어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왜 아니다 설명하고 막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264의 절정. 264의 절정이 뭐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뭐가 나왔죠? 어휘가 나왔죠. 이제 저는 여기서 부사어, 마침내, 뭐 이러매,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만 지쳐 끝난 고언 이런 부사어에 조금 초점을 둬서 수업을 했었는데 마침내 정도는.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기본서에는 이 버전으로 수록이 돼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현재의 현대국어랑 살짝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봤자 일제강점기인데 지금이랑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이랑 다른 게. 그러면 일제강점기 그때 표기 그대로 두고 이게 현재 어법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 제가 문학으로 분류했지만 문학 문제일까요? 여러분들한테 자 264는 어떻게 썼을까요? 264 시집 버전을 기억해라일까? 그런 변태가 어디 있어요 출제자가. 시집 원본을 암기하시오. 누가 그래. 그러면 출제자 의도가 뭐였을까? 그냥 264의 절정을 썼을 뿐
이게 문학 문제라기보다는 맞춤법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자 채죽은 채찍일 거 뒤에 보면 갈겨져. 매운 계절에 채죽에 갈겨. 그럼 갈겨지다가 무슨 뜻이냐? 어휘력. 그럼 서술어를 바탕으로 채찍이겠거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침내는 오히려 어디서 알았어야 되냐면 우리가 언어의 변천에서 아까 한라산 했죠. 화름조. 그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전설모음화가 있어요. 아춤이 뭐라 그랬어요? 아침 된다고 했죠. 그거잖아. 마춤 내가 마침내 되는 거죠. 아침이 예시였죠. 우리. 자, 그 다음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이거는 제가 우월한 독해 수업할 때 강조했어요. 뭐냐면 수직적 극한, 수평적 극한. 자, 그래서 맨 북쪽에 가장 높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지. 맞죠? 자, 그 다음에 한 발 제겨 디딜 곳. 이거는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앞에 1, 2, 3을 소거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하나 더. 죽어도 얘는 아니야. 왜? 현대어인 이런 말이 없어. 이게 원래 뭐였는지 알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어에는 제끼다가 없어요. 우리 그거 어디서 했죠? 우월한 문법 규정에 올바른 단어에서 여러분 제끼다 안 돼요. 제치거나 젖히거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자꾸 여러분 1번 제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해서 고치고 싶다. 제가 제끼다라고 말하면 말을 잘못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걸 1번 속어라고 말버릇을 바꾸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끼다는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 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맞아. 이유진이 제끼다는 없다고 했어. 이유진 선생님까지 바라주다나. 자, 그래서 시험 때 어디서 들었어. 제끼다는 없는 말이랬어. 현대어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제끼다 같은 단어는 없어. 이렇게 하고라도 얘를 맞췄어야 돼. 그죠? 자, 그다음 이거. 자, 문학의 감성 관점. 그래서 외제적 관점, 내재적 관점. 외제적 관점에 반영론, 모방론과 같은 말. 그 다음에 표현론, 생산론 있고, 그 다음에 효용론, 수용론 있죠. 자, 이거.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 특강이라든가 우월한 독해라든가 해서 다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재, 외재, 반영론. 자, 그래서 이선지. 그래서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일제강점기 박목원. 그러니까 이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했다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건 이 비난의 근거가 뭐예요? 이 시는 일제강점기. 그러면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원했어요. 하나, 반영론을 알고 있을 것. 둘, 박목월이 언제 작가인 건 알아라. 일제강점기 작가인 건 알아라. 근데 이런 문제가 서울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국가직이 가장 수능에 근접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가장 예전 내신이라든가 옛날 공시에 근접하고 그리고 중간이 지방직이라고 하면서 지방직은 낯선 문학에 대해서도 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서울시형의 선지식 미리 알고 있었어야지 문학사 지식도 섞어낸다 그랬죠. 딱 이런 거예요. 박목월은 일제강점기 작가잖아. 천호파지?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지.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다음 자, 요거는요. 문학에서 전개 방식이죠. 그럼 긍정발문, 부정발문 뭐예요? 부정발문이죠. 이럴 때는 형식적인 거에 키워드를 잡아서 지문에 들어가서 이제 나올 때마다 소거하는 방법과 근데 여기서 보면 2번이나 3번의 앞절 그리고 4번의 뒷절은 내용이에요. 이건 단순 표특이 아니죠. 전개 방식만이 아니라 서술 방식만이 아니라 내용도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 보고 직설적인가? 대조법이 있을까? 그 다음에 농긴구가 상징법으로 사용이 됐나? 이거는 읽으면서 확인하고 읽고 나서 나머지 파트. 이렇게. 자, 그러면 지문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뭐예요? 어미죠. 직설적 어조는 그죠? 문체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고 일단 태도를 체크한 다음에 자,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가? 애매한 태도가 아니라 긍정이나 비판이나 이런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명령형 어미 쓰면 끝난 거예요. 몇 번 끝났어요? 1번 끝난 거죠. 직설적 어조. 그럼 1번 지워주고 그 다음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그럼 가리워진 안개는 나빠. 싫다니까. 싫으니까 걷게 하겠지.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하게 울타리며 쭉 가래로 밀어서 몰아 넣어라. 다 치워버리고 싶어. 자, 그 다음에 그럼 가래는 몰아 넣는 도구죠. 그럼 싫은 걸 치우는 도구예요. 자, 그 다음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이거는 내가 원해.
그렇게 하라. 그 다음,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한다예요? 하라예요? 뭐예요? 한다죠? 하라가 아니라, 그럼 이거는 얘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선 플러스 마이너스 치지 말고 뒤를 보세요.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을 위조품 모집한다. 나쁘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나쁜 거, 비판하는 거예요. 하여, 전통은 궁궐 안에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침식한다. 이것도 나쁜 거. 국경이며 탑이며 1만 년의 울타리며 아까 싫다고 했던 것들이죠. 끌어와서 쭉 치워버려. 이거죠. 그러면 뭐를 원해 뭐가 싫어가 분명하죠. 그쵸? 자, 그럼 이게 체제개혁에 대한 문제인가? 맞죠? 긍정하고 부정하는 걸 보면 주제를 쉽게 산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국경의 탑, 그리고 뭐 울타리, 그리고 여기 보면 큰 체계, 악. 집단 체계, 그것이 악이 된다 그랬잖아요. 악은 나쁜 거니까. 악을 양조한다. 술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그럼 조직도 싫어, 형식도 싫어, 형식은 싫어. 그건 위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 빨리 했죠. 제가 이거 대강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이상이 필요 없어요. 이거보다 얘를 자세히 설명하면 이거는 뭐랄까 필요 이상의 수업?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 깊이 해석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실전에서는 이만큼 해놓고 선지가 한 거를 평가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선지 1번 됐고 2번 고전적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 그럼 고전적 질서를 좋게 봐야 되네? 그럼 다시 돌아가 봐요. 자, 고전적 질서예요. 바뀌어서 좋아질 거죠. 뭐뭐 하게 하라. 예전 게 나쁘니까 쭉 가래로 밀어내고 좋아질 거잖아요. 그쵸? 그럼 고전적 질서에서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고전적 질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지. 그럼 답안 끝. 이렇게. 2번. 자, 그 다음. 그 더 자세한 해설이 필요하면 회차 해설을 보세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교과서나 EBS나 이런 데에서 좀 봤을 작품이죠. 둘 다 신동엽 작가의 작품인데 그렇다고 내년을 보고 신동엽을 도파하는 건 아니죠? 그쵸? 오히려 이거는 보고 냈다라고 볼 수 없어. 그냥 각각 내고 그냥 이건 일종의 사고지. 한 해 이렇게 나면. 그죠? 근데 뭐 박목월도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연달아 나오긴 했지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너가 본 건 먹구름이야. 그걸 하늘로 알고 너가 착각한 거지. 그러면 너는 어떤 상태? 착각한 상태. 그러면 하늘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너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이라고 착각한 거지. 자, 너가 본 건 지붕 덮은 새항아리지, 가짜야. 그걸 하늘인 줄 알았지. 닦아라, 사람들아. 너의 마음속에 구름을 찢어라, 사람들아. 이 항아리를. 그러면 닦아라, 찢어라. 그러면 왜 닦고 찢을까요? 뭘 보려고 이제? 진짜 뭘 보고 싶어서? 하늘을 봐야죠. 하늘 가리는 걸 찢어야지. 닦아야 진짜 하늘 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새항아리와 의미가 통하는 거 일단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부정적인 시어였던 답안 1번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난 되게 어려울 줄 알았어. 여기까지 보고. 왜냐하면 그냥 부정적인 시어에서 좀 더 나아가면 부정적인 시어인데 긍정을 은폐하는 부정.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가장 우월한 걸 고르시오 문제로 내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호락호락해. 나머지가 다 좋은 말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푸마만으로도 그냥 끝장나는 문제였죠.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파수꾼 보겠습니다. 독해 알고리즘에 또 이 지문 작품이 있죠. 여기 보면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문도 되게 짧았어요. 그러면 이 작품 미리 몰라도 되는 정도였어요. 여기 보면 해설자가 이곳은 환야입니다. 이리때의 내습을 알리는 막루가 세워져 있죠. 그럼 몇 번 지우고? 4번 지워지죠.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이렇게 변할 겁니다. 이건 3번이죠. 그리고 저기 위를 보십시오.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림자로만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알 수 없다가 맞죠. 그리고 2번 해설자는 무대 위의 아버지를 소개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언급합니까? 언급만 했지. 소개하면 아버지 나와야 돼. 그쵸? 그래서 여기 이게 틀린 거죠. 해설자는 아버지에 대해 말한다. 아버지가 한 말. 근데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파수꾼에 대해서 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들려준 파수꾼에 대한 정보죠. 심지어. 자, 그 다음. 이거 뭐 0.1초 컷이었다며? 그쵸? 왜?
제가 우월한 독해에서 딱 이 지문을 냈거든요. 제가 이걸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여자네 집에서 사실은 대부분 맨 마지막 결말 부분을 책들이 실어요. 근데 저는 맨 앞을 실었거든요. 여기 딱. 왜 여길 실었었냐면 제가 그때 설명하는 걸 보면 영상 보면 뭐라 그러냐면 뒤에가 나오는 거 너무 많아서 평가원이나 EBS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 같아서 뒷부분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보시고요. 그러면서 앞부분은 그냥 실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게 액자식의 소설이란 말이에요. 앞부분에 작가가 곱다니 만들기 얘기로 진입하기 전 부분. 이 프레임을 저도 기본서에 넣었었어요. 딱 거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 위치까지 적중한 거죠. 자, 여기서 지난 여름 작가회의에서 북한 동포 돕기 시 낭송회를 한 적이 있다. 시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그럼 나는 시인이에요? 각계 원로예요? 이거 잘 봐야죠. 여러분 이거 제가 적중했다고 생색은 냈지만 이거 외워야 푸는 문제 아니에요. 문맥 추론이야. 그리고 이거는요. 문학 문제가 아니라 비문학 문제예요. 비문학 빈칸 추론입니다. 사실은 유형은.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시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이러하다고 나한테도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난 시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들어가는 입장이죠? 각계 원로죠. 그리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달라고. 뭐를? 애송하던 시를 한 편 낭송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에 원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로 소리 듣게 된 게 당혹스러웠지만 북한 돕기라는데 핑계를 대고 빠질 만큼 반질반질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뭐라 그랬어요? 거역할 수 없는 명분. 북한 돕기죠. 그럼 북한 돕기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북한 돕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죠. 뒤에 있죠. 시에 사로잡혀서 애송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북한 돕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가 사로잡힌 시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맥 추론이고,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제가 문학을 못하나 봐요가 아니라 문맥 추론, 빈칸 추론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문학 텍스트로 나왔어도 이 문제를 못 풀었으면 또 틀리는 거지.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목너미 마을의 개인데, 이런 문제는 작품에서 이제 나올 어떤 사람이나 어떤 소재에 주목해야 되는가를 잡고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토속적이면서 억센 삶의 현장이니까 현장, 배경이 뭔지 보고 신동이의 새파란 불, 갓난이 할아버지, 그리고 동작내 절가 잡고 지문에 들어가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펜터치 하면서 내용 파악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새파란 신동이개 불, 그 다음에 갓난이 할아버지가 짐승이라도 새끼 뵌 것을 어찌, 그래서 깨름칙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새파란 불은 새끼를 가진 어미의 눈빛인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이 갓난이 할아버지가 빈틈을 낸 거죠.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착각할 만한 포인트가 있긴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일부러 낸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새끼 뵌 것을 참아 어떻게까진 나왔지만 그래서 도망가라고 비켜주었다까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냥 이렇게 나왔지. 싹 지나가는 걸 느꼈다. 지나가는 걸 느꼈다고 나오지. 일부러 빈틈을 냈다까지 얘기를 안 했지만, 하지만 일부러 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새끼 뵌 것이라도 어찌. 여기 생명에 대한 의경심이 있죠. 자, 그 다음 누가 빈틈 냈어? 누구예요? 누구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갓난이 할아버지 사이로. 그러면 갓난이 할아버지 사이로 올 때 갓난이 할아버지가 걔를 팼어야 돼. 그죠? 아이고, 잡았어야 돼.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았죠. 그래서 탓하는 거죠. 못마땅해 하죠.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할아버지 턱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즈반이다래. 근데 이 말을 몰라서 틀렸대. 아니야. 여러분 사투리 몰라서 틀린 거 아니에요. 아즈반이다래 모르고 대사가 없어도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사이에 얼굴이 있었다. 그러면 왜 쳐다보겠어? 너가 빈틈 냈어? 이거겠죠. 이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서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동조 X 따지는 거죠. 누가 빈틈 냈어의 연장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이거 문맥 추론입니다. 아까 전에 그 원로랑 요 문제. 그 여자네 집. 이 문제랑 이 문제를 동시에 틀렸으면, 요 문제 동시에 틀렸으면 분명히 자기 학점이 어딘 게 맞아. 문맥 빈칸이야. 그죠? 그래서 그게 독해 알고리즘 패턴에서 12 패턴이겠죠?
그러니까 독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묶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보고 그 부분을 다시 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불문곡직하는 직설은 사람을 찌른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한다. 거기에 비해 완곡함은 틈을 준다. 그 완곡이랑 틈을 엮으세요. 밑줄에 대해서 파악할 땐 밑줄을 받지 않은 것에 이렇게 홀더를. 그죠? 그래서 엮어줘야죠. 그렇다고 완곡함이 곡필인 것도 아니다. 잘못된 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끙끙 화자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 틈을 준다. 공간을 준다. 틈을 준다. 곱씹어 볼 말이 사라지고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글이 군림하는 세상은 살풍경하다. 그러면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세상이 살풍경한 거예요. 이 세상. 근데 박탈하죠. 박탈. 여지는 공간. 여지가 한자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출에. 남는 공간. 그죠?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 세상. 그래서 세상만 이질적이고 나머지는 완곡함 계열 단어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1964년 겨울, 서울 1964년 겨울. 자, 이 작품도 되게 재밌는 게 우월한 독해에서 이쪽 페이지가 그 여자네 집이고 이쪽 페이지가 1964년 겨울이었던 거 알아요? 펴서 한 면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약간 신발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찍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 17번. 보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이었고요. 혼자 읽기 싫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클라이막스. 예, 제발 날 혼자 두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혼자 뒀고 결국에 어떻게 돼 아저씨가? 죽죠. 자, 그래서 이거 역시 내용을 알고 주제 알고 출발하면 훨씬 유리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 이거 달아지는 살들은 EBS에 나온 적이 있는데 평가원에도 나온 적이 있고 하지만 필수 작품, 그러니까 1군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기본서에 넣지는 않았는데 이럴 땐 꼭 재작년막 모의고사 이런 데서 냈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건 일부러 좀 낯선 작품을 뒤져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랬을 때 소리에 대한 이해, 소재. 그러면 이 잘려있는 지문 부분에서 소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찾으시면 돼요. 이거 작품 미리 알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기서 소리가 나올 때마다 소리 자체 체크하는 것보다는 소리 뒤에 형용사. 그러니까 소리가 만드는 분위기, 소리에 대한 감정 이런 걸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었다. 소리를 냈는데 서늘한 소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소리가 원래 서늘해요? 소리가 서늘해? 그럼 여기서 서늘하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극성을 주는 거죠. 분위기 배경을 형성할 때 극성을 주세요. 긍정 부정.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꽝땅꽝땅 단조로운 소리면서 송곳처럼 쑤시는 구석이 있는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는데 좋게 자극해요? 나쁘게 자극해요? 미간을 찌푸렸다. 증거. 마이너스. 그 다음 글쎄 무슨 소리일까? 그러면서 근처에 철공소는 없을 텐데 꽝땅꽝땅 밤내 이어질 모양이었다. 그러면서 저 소리는 이 방 안 벽의 틈서리를 쪼개고 있었다. 여러분 정말? 저 소리 때문에 쫙쫙쫙쫙 금이 가고 있을까? 아니요. 안정감을 부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비유는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죠. 형광등 바로 위에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거. 진짜 비수가 있을까? 그게 아니라 형광등 불빛마저도 잔인하게 느껴진 거예요. 뭔가 예민해진 거죠. 사람들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 지문 부분에 긍정 한 톨이라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보죠. 소리의 여우는 단선 구성의 변화를 주어서 갈등 해소의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글에. 소리랑 무관하게 이 글 자체에 갈등 해소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형광등 위에 비수로 끝났어. 맞죠? 자, 그래서 답안은 아주 쉽게는 갈등 해소 기미로 그냥 쳐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도 말이 안 돼요. 소리의 여운이라는 소재가 구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구성은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 거냐면 사건이 2개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꿈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옴니버스 피카레스크를 하든가 액자식을 하거나 전해 듣거나 뭐 등등등 시간을 역순행하거나 이래야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화법 장문은 유형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법은 작년에 이어서 이론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대화의 경률, 그죠? 그래서 뭐 질의 경률, 양의 경률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사회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우월한 독해에도 있고 독해 알고리즘에도 있고 토의와 토론의 차이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가 했어요. 토의랑 토론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은 찬반이 가려져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소풍은 어디로 갈까 하면 토의 주제고
소풍을 갈까 말까 이러면 토론 주제라고 했어요. 찬반이 갈려야 토론의 주제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문제 보면 이거는 여러 조건에 알맞는 토론 논제의 자격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조건 표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자의 역할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요거는 공감적 듣기 문제인데 공감적 듣기 이제 유사 유형이 요거였어요. 제 실전 300제에 넣었던 건데 정연의 말하기의 방식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해주는가. 그렇죠? 그리고 공감적 말하기에 대해서 이론은 이러합니다. 소극적으로 공감하는 방법과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뭐 파이널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 소극적으로 들어줄 때는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라는 경청을 내색하고 그 다음에 화맥을 조절한다는 건 진짜 뭐 대박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몇 마디들로 그 사람이 더 얘기할 수 있게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말하기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소극적인 들어주기고 적극적 들어주기는 이제 그 사람이 말한 걸 줄여서 다시 얘기해줘. 요약해주기 혹은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기. 그래서 내가 너의 말을 잘 듣고 심지어 내가 이해해서 내 상황에 적용까지 했어. 아주 흔한 게 나라면 이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일반적인 수능 화법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얼마 안 됐다면 듣기평가 세대가 아니라면 국어 듣기평가 세대면 거의 내 나이로 앞자리가 나랑 비슷하다. 자, 그래서 화법과 작문 쪽에 세계로 오신 분들이라면 수능에서 본 유형에서 훨씬 짧죠. 수능 때 봤던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문학이 안 되면 얘도 안 돼요. 비문학이 일단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화법이라고 말은 하지만 비문학의 한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희곡 같기도 하지만 문학은 아니야. 그래서 다자진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글쓴이가 존재하는 게 일반 비문학이라면 화법은 다자의 서술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자지만. 그런 관점에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연습량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한자 어휘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어휘는 단독 문제만으로 보면 4개밖에 안 돼요. 단독 어휘나 한자만 목적으로 한 건. 근데 병합형, 독해랑 묶어서 나온 것까지 하면 7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발문과 선지의 변화가 있었다. 융합형, 독해와 융합하는 스타일 혹은 어휘 의미론과 융합되는 스타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옛날 기출만 풀어가지고는 대응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사실은 이런 거는 제가 해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자 이런 건 성어나. 근데 뭐 이게 책에 있냐 없냐를 너무 하시니까 그래서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유명세 있습니다. 근데 문법 규정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세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유명해서 치르는 세금이 다 나쁜 거라 그랬어요. 그럼 세금 세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나왔죠. 세자를 세금세를 써야 되는 거. 세금세는 벼화가 들어가야죠. 이게 한자에서 제가 세금세는 벼화가 들어가요 라고 얘기했던 것과 그리고 우월한 문법 규정에서 유명세는 유명해서 치르는 나쁜 것입니다. 세금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걸 합쳐 기억했으면 돌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경위는 우월한 어휘 한자 할 때나 모의고사 할 때나 계속했어요. 뭐죠? 이게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나눠준 23개 수나어가 있다 그랬죠. 제가 수나어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는데 그 23개만 하라고 했어요. 경에서 심할서. 그때 뭐라 했죠? 한자까지 보시라고 했죠. 자, 나왔죠? 그 다음, 복불복은 내가 안 했어. 그래, 솔직히. 자, 그래서 복불복은 내가 해준 적이 없네. 자, 그쵸? 자, 그 다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근데 너무 어려웠나? 정답을 냈는데? 정답 맞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대등요법은 어디 있냐면, 이건 내가 냈다고 하긴 좀 그래. 왜냐면 기출이었거든. 근데 우월한 어휘 한자 기출 수록 중에 대중요법이 아니라 대증요법이다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자, 17번. 여기서는 화조월석은 한자의 날개 있었고 나머지 3개는 우월한 어휘 한자 한자의 날개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4개 다 적중한 거 맞죠? 자, 그 다음 4번. 이것도 원님 덕에 나팔분다 빼고 다 있습니다. 성어, 속담 다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소름 끼친다. 이제 봐봐.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은 이라고 했죠. 문맥적 의미 문제죠. 자, 제가 살다로 요게 답이었는데 이제 해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설해서 보시고 이 문제를 냈었어요. 살다로. 내가 되게 안타까운 게
문맥적 어휘를 낼까, 서술어 자릿수를 낼까, 다 이걸 냈거든. 살다를. 그러니까 내고 싶은 핫한 어휘를 소트해 놓고, 요렇게 낼까, 저렇게 낼까 하는 막판에 제가 서술어 자릿수를 낸 건데, 아시겠지만 문맥적 의미 판단할 때 뭐가 그 근거가 돼요? 서술어 자릿수가 몇 자리인가가 문맥적으로 의미가 유사한가 아닌가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 문제로 살다를 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유형 따다로 냈어요, 제가. 따다 보이시죠? 이거랑, 자, 똑같이 생겼죠. 문제 유형. 우리가 이제 속어로 왁구라 그러죠. 똑같지? 시험이 4개 오고 있다니까. 내가 시험에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 사실 저는 요즘에 너무 신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이거는 한자 성어랑 독해랑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라. 그러면 이 속에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자, 이 원앙이 수노였네 겹발을 비스듬히거드니 빛이 새가 보이는데 게으르게 아쟁을 안고 봉황을 연주하네. 근데 안장 어디로 떠났는가? 그럼 여기서 지금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님을 만나는 상황인가? 아니면 헤어진 상황인가? 요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것만 봐야지. 그리고 빠르게 읽어.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집의 연못가에 풍악소리 울리는가? 달빛은 금술잔에 담긴 좋은 술을 비추네. 시름겨우니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새벽에 일어나 비단수건에 눈물이 흥건. 마지막까지 읽으면 그러면 이 미인은 슬퍼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안장이 어디로 떠났는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별의 정황이고 그래서 밤새 홀로 있었다. 그러면 홀로 남겨진 사람 전전불매. 그래서 전전반칙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의야행 고르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미인이 잠에 깨어서 새 단장을 하는데 버려졌다는 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새 단장을 했으나 아무에게도 못 보여줬으니까 소용없는 꾸밈을 했군. 그래서 비단 옷도 입고 밤길 걷길 고른 거야. 그래서 저는 금의야행 고르신 분들이 왜 그걸 골랐는지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새 단장을 했는데 아무도 안 봐줬네. 그건 금의야행과 접점이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정황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 외로운 밤,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별이나 버려진 신세를 딱 고르는 게 이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전전불매. 이게 독수공방과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전전반칙 잠 못 이룸. 그러면 전전불매, 전전반칙하는 와중에 꾸민 게 소용도 없었지.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무엇이 우월한가를 고를 때 2번을 고르시는 게 맞아요. 혼자 버려진 독수공방의 정황을 표현하는 게 먼저 우선권이 있고요. 근데 거기서 꾸몄는데 소용없었다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자, 그다음. 자, 이제 요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어휘 한자 쪽에 놨지만 이거는 주제 문제에 놔도 돼요. 주제 문제. 그래서 주제 문제와 어휘의 병합이죠.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내년에 좀 어려워질 거라 그랬잖아요. 독해가. 근데 한자 문항수를 줄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여기에 도금을 빼버리는 거지. 도금 빼도 편견, 불화 이 정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출을 볼 때 도금이 제시된 형태로 나온 기출 문제들의 도금 뺀 버전, 즉 옆에 있는 한자를 공부하셔야 돼요. 한자 공부할 때 이런 것들에서 시험지 위에서 우리 도금, 우리 말과 한자를 같이 제시한 건 한자를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유튜브 보시면 이 문제 가지고 실컷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야. 진짜 어려운데 너무 잘 내가지고 내가 소름이 끼쳤어. 그래서 이 출제진을 만나고 싶다? 뭐 약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가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저도 출제하는 사람이고 그분도 출제하는 분일 때 이 문제 낸 공정이 추측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거지. 자, 보세요. 이 작품을 보면 일부러 모를 만한 작품을 낸 거예요. 그러게 이 작품이 무엇이다 이런 거 전혀 학습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제가 예전에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를 수업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누구입니까? 열거가 되면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 안에서 똑같은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면 하나라고 봐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여기까지 안 묶을까요?
중략.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소설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략 뒤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문을 오릴 때 이 뒤가 꼭 나와야 되니까 넣은 거거든. 맞잖아요. 그래서 소설에서도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냐면 지문의 시작, 중략 바로 뒤, 지문의 커트라인이에요. 왜냐하면 긴 글을 거기서 오릴 때에는 이 문제 풀 때 경계선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 답안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답 속어 근거나.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하나하나 눈여겨볼 필요가 없어. 결국에는 뭐예요? 이런 사람과 아닌 사람, 이런 사람과 아닌 사람, 이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이걸 합친 게 얘예요. 더했을 때. 그러면 여기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분법까지만 생각을 했다고 해봐. 근데 이분법 이전에 이 이분법의 소재를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생각만 해요. 이 사람은 이 생각만 해요. 그걸 나눈 건 이 시의 작자예요. 화자가 아니고. 이해되죠? 자, 이 시를 쓴 사람은 이 문장들을 가지고 이것만 보는 사람과 저것만 보는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쪽만 보는 걸 뭐라고 해요? 그 말 그대로 찾으세요. 한쪽만 보는 거. 편견이에요. 편견. 근데 여기서 생각을 더하는 게 문제야. 그러면 아니 생각을 더하는 게 문제는 아니야. 생각을 더했다가 걔를 치우면 돼. 그럼 생각이 더 뻗쳤다고 해봅시다. 불필요한 생각인데 커트를 해야 돼. 그럼 불필요한 생각 어떻게 뻗었냐면 자, 한 층만 보는 사람은 고집스러워서 다른 거를 보려 하지 않아까지 생각하면 독선으로 가요. 독선이 편견에 빠져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에 거기까지 나와야 안 나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다른 면을 뭐 보여주어도 그 사람은 보지 않는다까지 있어 없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오버하지 말란 얘기거든. 이 문제는 시에 안 나왔는데 더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견에 빠진 사람들을 나열했고 그리고 이들이 독선까지 빠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편견에 빠진 자는 쉽게 독선까지 가요. 하지만 여기서 독선으로 갈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시에 노출된 바 없어요. 이해되셨죠? 이 문장이 들어가면 가능해. 자,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줬는데 둘은 서로 무시하였다. 혹은 아니면 그러면 이제 불화도 되지만 이제 그쵸? 둘이 싸웠다. 그럼 불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다른 생각을 설명해 주었지만 듣지 않았다. 그럼 독선. 둘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다. 불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나가면 안 되고 시에 나온 데까지만. 자, 그 다음 오해. 오해가 제일 사실 오해를 골랐다면 자, 편견을 잡고 넘어가는 게 독선과 불화거든요. 근데 오해를 고르면 이거예요. 자아가 되게 단단한 사람인데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시 평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들을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희들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 나온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나간 거야. 메타적으로 그냥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육체 이탈처럼. 뭔지 알죠? 예. 문제 밖으로 나가서 내 생각을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오해하고 있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건 이론이에요. 국가직인데도 문학 개념 이론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필수 이론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우월한 독해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무리 특강 때 그래서 일주일 전에 보셨잖아요. 이거를. 자, 보세요. 미적 범주, 풍자, 해약, 있어야 할 것, 있는 것. 골계, 풍자, 해약이죠? 제가 딱 시험 전 마무리 특강에 이거 해드렸어요. 있어야 할 것, 있는 것. 골계.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수록돼 있던 문제. 제가 99문제 풀잖아요. 마무리 특강에서. 거기서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골계의 미적 범주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때 이 시에서 감상해서 비장미, 산출하기, 연습하기 이런 문제.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고 워크북으로 보여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필수 이론이니까 여러분들 뭐 문학의 감상 관점의 외제 내재나 혹은 아니면 이 미적 범주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커리타면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19년에 문제를 연역별로 진짜 꼼꼼하게 한번 봤어요. 여기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회차 해설로 가시면 됩니다. 무료 특강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해 나온 걸 봤으니까 내년 어떻게 될까? 예언을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제가 상당한 적중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3년째. 자, 그럼 볼게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갭이 좀 있죠. 갭이 좀 있는데 평균율로 해보면, 자, 독해는 서울시는 적으면 8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율이. 그래서 10문제에서 뭐 국가직이 제일 많이 내니까 14. 그럼 평균은 몇이에요? 12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10에서 14 사이. 그 다음에 그럼 50점 이상 점유한다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 규정. 적게 나오면 4, 많이 나오면 6. 8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자, 어휘. 적게 나오면 2. 그것도 독해 병합형으로. 진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면 넷. 넷까지 나오면 2문제 이상이 독해 병합형일 거예요. 예.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맨날 어휘랑 한자를 30분씩 한다는 거 보면은 영어를 해라, 차라리. 그래서 그렇게 암기 시간을 많이 쓰고 싶으면 제가 제시하고 싶은 어휘 한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아침에 그렇게 30분씩 줄 거면 독해 주실래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독해. 지문 길이는 올해 정도일 것이다. 예, 임계치 왔어요. 이 이상은 못 풀어, 사실은. 그래서 독해 지문 길이는 이 정도고 국가직 기준으로 합시다. 국가직 기준. 그 다음 정오답 섬진 난도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지문 난도도. 지문이 좀 더 추상적이 되거나 정오답 난도가 상승하고 유형 자체가 단순 내용일치보다 일반 초론적으로 간다. 그 다음에 문법 규정. 이런 문법은 까다로워지고 규정은 더 쉬워질 것이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한자 어휘, 지역적인 한자 어휘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양쪽으로 막 미친 듯이 불려나가는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실용 한자와 우리가 오히려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판단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이제 커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잠시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